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7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두산 밥캣, 로보틱스의 그런 합병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속해서 추측성의 댓글,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제대로 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저를 회사 관계자라든지 합병을 옹호한다라든지 찬성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좀 무작위의 말을 좀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당연히 지금 합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부정적인데 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왜 계속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며칠 전부터 리뷰를 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합병이 시작되기 시작한부터 리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무려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쌓아왔던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의 이 가치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1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제 부정적이고 밥캣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손실을 보는지, 단순히 주식이 빠지고 들어오는 것만 이제 보아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따져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드렸고 저도 많은 공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전 영상, 전전 영상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그럼 합병에서 부정적이라고 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합병에 반대하기 위한 날짜, 그죠?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합병을 반대하라, 찬성하라 이렇게 강요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최대한 합병에 대한 이 상황을 깊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간 4년 동안 분석해왔던 이 부분이 좀 이 무참히 좀 밟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화나기도 하고요. 경영진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반대를 열심히 눌렀습니다. 근데 눌러도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9월 25일에 주총회가 열려서 결국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권을 해야 될 텐데,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우리가 제가 주도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시다 이렇게 다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6천억보다 적은 금액이 몰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2850원, 9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위치를 했다면 그 매수 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지만 그 손실을 얻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를 하고 결국엔 통과되면 매수 청구권은 그때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합병에 참여하기 싫다라고 하면 10월 25일까지 매도를 하시라라고 정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이제 그런 이 무작위의 댓글을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도 깊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답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마냥 이제 두산밥켓이 빠져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좋지 않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한 김에 주가 보기 전에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으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년 초에 합병을 한다라고 하죠. 소액주주 피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아래에 100% 흡수를 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로만 따지면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아래 두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 밥켓까지 이제 완전히 합병을 시키면 그냥 두산 밥켓을 바로 그냥 아래에다 붙이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요. 배당 수익을 온전히 두산 지주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꺼림칙한 하나가 있죠. 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사장이 박인원 사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두산의 오너 4세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경영인 중에서는 막내급인데 결국에는 집안 사람을 좀 밀어주기 위한 작업도 좀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당연히 두산 밥켓 아래에 두산 로보틱스를 두는 게 맞죠. 네,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로 지금 두산 밥켓을 떼서 붙여버리는 그 상황이 정말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두산 밥켓이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흡수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에너빌리티 아래에 그냥 붙여서 좀 그냥 단순 이 합병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이슈가 커지고 있고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네, 이러한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좀 짜증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심은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두산 밥켓이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이 두산 밥켓이 떨어질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재무제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산 밥켓 돈 많이 버는 회사 왜 갑자기 떼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병 신고서, 그죠? 합병 결정 공시의 맨 아래로 가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회사 잔존 사업 부문과 분할 합병 대상 부문이 이렇게 분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고요. 연결 실적이 아니고 별도 실적입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실적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게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이 두산 합병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분할 회사와 분할 합병 대상 부문,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25%에 해당되는 회사가 되고 우리의 75%에 해당되는 회사가 됩니다. 자, 자산 총계 아래에 유동자산, 이 유동 부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밥켓이 떨어지는 그 지분이 빠져나갈 때, 자, 자본금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본금 더하기 부채가 자산입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익명가 곱하기 주식수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금이고요. 그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영업이익 외에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그러니까 익명가 곱하기 주식수에서 이제 주식을 증자하고 감자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100%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이 그때마다 합병 비율과 그 다음에 그때 가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자본잉여금이 발생한다라고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배당에 재원이 될 수도 없고 자본 전입 및 결손금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잉여금이 빠진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손실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왜 나왔느냐? 자본금 두 개를 합치면 한 3조 2천억,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액면가 5천원 곱하기 총 6억 4천만 주 정도, 그걸 하면은 딱 그 정도의 이 자본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할되는 7,920억 정도를 5천원으로 나누면 지금 우리가 사라지는, 그죠? 25%에 대한 주식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체는 비율로 이제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네,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빠진다. 그게 전체 주식수의 25%만큼 지금 빠진 거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금성 자산이 원래 6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두산밥켓이 빠질 때 이 분할 합병 대상 부문에서 현금성 자산 빠지지 않습니다. 유동 자산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성급 비용 요것만 이제 빠지는 거고요. 비유동 자산이 지금 2조 2천억이나 빠집니다. 이 부분은 종속회사 등 회사 등 투자 자산에 대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두산밥켓의 지분 가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 2천억 정도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 2조 2천억이 왜 나왔느냐? 두산밥켓 그 5만 원으로 한 주씩 잡고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6% 4,600만 주를 곱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논란이 되죠. 두산밥켓이 무슨 5만 원짜리 가치냐? 지금 PBR도 낮고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1년에 매출액이 10조이고 영업이익이 1조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넘기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산밥켓이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산밥켓이 시가총액 5조 정도라고 했을 때 46%에 대한 지분 정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조 2천억이 빠진다. 그리고 부채 총계를 보시면 두산밥켓이 떨어져 나갈 때 부채를 7천억을 갖고 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유동 자산은 가져가지 않고 부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가 지금 이제 2,500억, 비유동 부채가 4,600억 정도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채 4천억을 가져가고 장기 차입금 700억 가져가고요. 유동 부채 2,500억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 7천억 가까이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가져갑니다. 사실 공짜로 떼주는 거라기보다는 부채를 7천억을 갚아주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자산가치 2.2조 해서 총 2.9조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거기에 그냥 이 떨어져 나가는 게 좀 그러니까 두산 차원에서 4,800억의 현금을 주겠다. 이게 이제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산 자체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채 떨어뜨리고 현금 투입해서 미래 가치를 미래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서 재상장을 했을 때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두산밥켓 자체가 이 떨어질 때
채무를 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무를 늘릴 수 있는 영향이 또 생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았고요. 그 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가 분할되고 거기서 이제 인프라코아 분할 쪽에서 떨어진 이 비상장 회사가 두산 밥켓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합병되는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제 그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주가 액면가액 5천억 원으로 5천원으로 8,340만 주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하면 들어올 때 한 4조 정도로 이제 들어왔죠. 네, 자본금이 4조 정도로 이제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4천억 정도로 4천억 정도로 들어왔는데 아까 보았을 때 자본금이 얼마나 감소했죠? 지금 8천억이 빠졌습니다. 네. 두산 밥켓이 들어올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본금의 4천억 원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8천억 원으로 빠져나가는 두 배로 이렇게 불려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두산 밥켓이 21년 당시에 실적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거의 이제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준, PBR 자체도 2분의 1배로 줄은 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본금이 저런 식으로 오히려 더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 그죠? 8만 원에 잡혀있는 그 시가에 대한 합병 비율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산 로보틱스 아래에 두산 밥켓을 넣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 자, 그래서 합병이 정말 뭔가 삐리하죠. 네, 소위 말해서 삐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 두산 밥켓 들고 있지 않습니다.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밥켓 입장에서 그죠? 첫 번째,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 채무를 7천억 원을 가져갑니다. 지금 그냥 가도 시원찮을 판에 두산 에너빌리티 부채를 7천억 원을 떼갑니다. 그러면 두산 밥켓 부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싶지도 않던 로보틱스, 로보틱스 주식으로 갑자기 변환을 하게 됩니다. 합병이었으면 또 모르죠, 바로. 근데 합병 바로 안 하고 로보틱스 아래 붙이고 합병을 시키는, 뭔가 이상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어떻게 결국에는 로보틱스가 올라서 보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가치로 따졌을 때는 로보틱스 아래 두산 밥켓이 붙는 것과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를 붙는 것과 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분석하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납니다. 세 번째, 두산 인프라 코아 때부터 계속 여기저기 붙여다니면서 배당금을 여기저기 그냥 끼워주는 현금 창출 능력이죠. 네,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두산 그룹사 전체 그냥 동네 북처럼 다니면서 계속 자금줄을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밥켓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죠. 네, 밥켓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떨어뜨리고 목표가도 낮추는 그런 이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고요. 네,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이 합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 주주분들은 지금 아마 100%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두산 밥켓의 대주주들도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필 또 밥켓의 이 대주주 지분이 46%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조금만 지분을 모아도 합병의 무산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끝까지 좀 봐야 되고요. 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본금이 두산 밥켓 들어올 때는 4천억 원이 늘었다가 빠져나갈 때는 마이너스 8천억 원으로 빠져나가더라.
이 차이가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시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우리 주주분들의 주식수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었다. 근데 대신 두산 지주사에서 좀 달래기 위해서 4,800억 원을 현금으로 주고 7천억 원 부채를 두산 바켓으로 떨어뜨려서 재물을 좀 개선시킨 다음에 주식수 이 소각 효과에 의해서 재상장되었을 때, 11월 말에 재상장되었을 때 지금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로보틱스도 지금 두산 바켓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괘씸한 거, 체코 원전 수주를 마치 예상했다라는 듯이 이제 그 전에 하필 전주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좀 올라가고 발표는 하지,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도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는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합병이 일단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저는 일단 반대 누르고 기다려 볼 거고요.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할지 좀 기다려 볼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두산바켓은 지금 뭐 정말 불리한 거 맞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목표 주가가 다들 이제 변경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게 목표 주가가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NH투자증권도 28,000원까지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린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이제 이 합병이 좋지 않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로 보았을 때는 합병을 진행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손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합병에 찬성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제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부분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있고, 그죠? 제 아래에 이제 자녀가 있는데, 제가 뭐 돈을 뭐 1,000만 원씩 버는, 그죠? 1,000만 원이 아니죠. B가 이제 돈을 한 1,000만 원씩 벌고 제가 막 100만 원씩 밖에 못 법니다. 근데 1,000만 원씩 벌던 자녀가 이제 출가를 한다라고 해서 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까요? 이 자녀는 이제 1,000만 원씩 버는 금액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사실 저에게 온전히 다가오는 그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돈 잘 버는 기업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떨어지는 자본금이 오히려 이제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달라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저에게 뭐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저한테 한 800만 원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용돈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돈이 전부였지, 자녀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제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회적인 가치가 100만 원일 뿐이지 1,000만 원을 번다 해서 1,10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바켓을 그러면 다른 뭐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현금화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시작은 이미 두산 인프라코어를 정리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들어올 때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바켓을 붙여버린 거고요. 바켓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에너빌리티 아래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싫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더한 이제 로보틱스로 가니까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합병 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켓을 바로 아래 두기 위해서 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4년 동안 투자한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게 다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두산바켓은 정말 이 큰 손해입니다. 근데 에너빌리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재상장되었을 때, 뭐 주식수가 소각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알 수 없죠. 네, 근데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적어도 지금 7월 22일이기 때문에 주총까지 9월 25일까지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이 어떤 또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렇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만든 이 두산의 경영진들이 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2,2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0,050원으로 네, 지금 시간의 거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뭐 거래 좀 붙어서 진행되었는데 크게 뭐 이 임팩트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별 거래도 980만 주 정도로 좀 줄어서 크게 네,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려하던 대로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지금 나오진 않았고, 거래량이 이제 상승분을 먹는 이렇게 음봉으로 터지면서 좀 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좀 더 이제 주주분들이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BHI 이런 원자력 테마들 전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한 수주를 노리고 차익 실현을 노리기 위한 옵션과 관련된 플레이다라고 좀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뒤에는 이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자, 추후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여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떠나서 이제는 좀 체코 원전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거래량 다시 한번 붙이면서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필 또 체코 원전 발표되고 합병 발표되니까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성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2850선 참 이 상황이 참 아다리가 이렇게 많네요. 네, 그래서 2760선까지 또 포인트가 밀려버리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만 밀린 게 아니죠. 지금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 나스닥, 뭐 니케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 미국에 대한 대선 이 불확실성이 또 계속 커지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해버리면서 또 사상 초유의 이 상황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될지,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고 누가 나올지, 트럼프가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또 대응책이 또 달라질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이 증시들을 좀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크게 매도 없었지만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을 오히려 2% 가까이 떨어뜨리면서 800포인트까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는, 특히 2차전지 위주로의 코스닥은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이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코스피에서 좀 꾸준히 빠지고 있고요.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 초반까지 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 잡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1387원으로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 1380원이라는 이 수치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역사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난 10년간 사실 볼 수 없었던 수치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국 강달러로 인해서 계속 이 돈들이 강대국으로 미국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저평가도 좀 강달러가 해결되면서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 보시면 미국 증시는 일단 다행히 좀 반등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1.5%까지 올라왔고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78달러 전년가스가 2.2달러 수준으로 뭐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국제유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뭐 하락이 계속 나오는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도 지금 4.2%대로 뭐 4.1%, 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크게 뭐 변동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강달러가 지금 꺾이는 게 중요해 보이고 증시에 대한 이제 조정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스피가 버티면서 이제 강달러에서 원화에 대한 가치로 좀 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디까지 또 지수가 밀리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이 있었고, 자,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가 지금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얄밉죠? 네, 지금 110만 주까지, 113만 주까지 또 늘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하락 사태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정황상, 그죠? 18일이라고 했을 때는 딱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잔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매도를 활용한 이 매도였다. 옵션 상품을 이용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까지 활용하고 그 전에 대차장부까지 줄였는데 뭐 일단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원전 테마들을 완전히 찍어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이 이틀에만 늘어났을까 아니면 오늘 뭐 21자로 해서 시작해서 계속 다시 늘어나서 또 수백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를 늘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풋옵션 때리고 공매도로 찍어 눌리고 옵션 수익 얻고 또 공매도 주가 떨어졌을 때 상환하면서 또 수익 얻고 계속해서 수익 얻는 이 구조를 빨리 좀 이제 우리나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본시장 자체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상황을 따라다니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결국에는 엉덩이 무겁게 이 흐름 자체를 따라가서 장기적인 이 결판을 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수익을 얻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치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차장부는 오늘 뭐 조금 상환이 되었고 크게 뭐 변화 없습니다. 전날 또 많이 늘어났었고요. 160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 61만 주 매수, 65만 주 매수 잡히면서 또 이틀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고점에서 찍어 눌리고 이제 분리 다 봤죠. 다시 이제 매수 시작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사모펀드 뭐 크게 매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매수 있었고 나머지 뭐 투신 사모펀드 오히려 이제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 연기금 투자자도 88,000주 일단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 뭐 차익 실현 노리기 위한 그런 수급 자체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또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을 떠나서 원래 가치대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한번 계속해서 매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체코 원전 이 본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협상 TF 출범이 나왔고요. 최종 계약 체결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2기를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기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응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발빠른 이 건설 과정을 보여준다면 두코바니에 이어서 그 테멜린까지 2기를 해서 총 48조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주보다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수주에 우리나라의 입지가 입증이 된 거고 이제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가스터빈도 지금 최근에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발전과 5,800억 수주 계약을 했고요. 연간 수주액이 지금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올해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거고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중부발전과 이제 5,800억 원의 하만 복합화력발전소에 파워블록 설치 수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핵심 장비가 모여있는
구역이고 설계와 주기기 제작 및 공급, 시공 등 이제 EPC까지 다 맡기 때문에 거의 뭐 턴키 수준의 그런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사우디에서 이제 전방 기지 짓고 있고 체코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 있고 이제 이 국내에도 지금 창원에 큰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가스터빈과 원자로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영향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확보된 그런 이제 기자재 납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증가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합병 이슈가 끼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저는 뭐 지금처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라는 기간도 있고 최후의 10월 25일까지라는 기간도 있고, 만약에 참여했을 때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시고요. 뭐 반대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너무 저의 분석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케이스, 여러 경우별로 모든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무언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많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또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